자, 반갑습니다. 이제 신용 분석의 마무리, 신용평가 분석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세 가지 사례가 있고요. 난이도는 1, 2, 3 올라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제 수도 많아지고요. 자, 신용평가 분석 사례. 여기 종신평이라고 불리우는 요 부분은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요거를 따로 준비하지 않고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재무 비율 분석, 현금 흐름 분석, 그 다음에 시장 환경 분석 요것만 잘 공부해도 문제가 풀렸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꼭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좀 숫자들이 지저분하거든요. 그 지저분한 숫자들에 대해서 좀 익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요거를 연습하고 들어가셔야 안정적으로 점수를 확보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용평가 분석 사례를 이제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 문제를 풀 건데, 어떤 식으로 이제 요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나오냐면 재무제표가 나올 거예요. 재무제표가 나오는데 그 재무제표 나오기 전에 가끔 감사보고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 감사보고서. 이 감사보고서는 어디서 공부하냐면 일부의 일반기업회계 기준 18장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적정인지 한정인지 부적정인지 의견거절인지 요 정도 아시면 되고요. 시험은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여기에 있는 재무제표에서 나옵니다. 자, 재무제표에 보시면 단기, 그리고 전기, 전전기 이렇게 있어요. 자, 요게 전전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사례를 보시면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여기가 전전기, 여기가 전기, 여기가 단기, 이렇게 해서 세 회계연도를 비교해서 재무제표가 구성이 될 거고, 요게 제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 3기간에 재무상태, 그 다음에 그리고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흐름표까지 잘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숫자가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숫자들이 아니거든요. 실제 재무 어떤 그 상태표를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이 사례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금융연수원에 있는 사례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사례 두 번째랑 사례 세 번째는 실제 재무제표를 조금 변형시켜 가지고 제가 응용한, 살짝 변형한 수준의 어떤 사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들이 깔끔하지 않아요. 그 깔끔하지 않은 숫자들, 좀 지저분한 숫자들을 연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재무 비율들이 나올 텐데 그때 혼합 비율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ROE 같은 거, 아니면 회전율 구하는 거, 이런 경우에는 요 BS상에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요 평균을 내기도 합니다. 기초랑 기말의 평균. 그래서 평잔을 이용해서 보통 혼합 비율이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평잔을 이용해라 라는 어떤 단서가 있을 겁니다. 단서 있으면 평잔을 이용하시면 되고, 평균 잔액이요. 아니면은 뭐 기말 잔액을 이용해라 그러면 기말 잔액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재무상태표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랑 자본까지 해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 이 손익계산서는 매출액과 특히 당기순이익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여기 당기순이익. 자,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감가상각비에 대한 내용을 많이 공부할 건데, 이 감가상각비가 현금 유출이 아닌 비용이기 때문에 에비타 등을 계산할 때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감가상각비를 써도 모르겠습니다. 시험 문제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감가상각비를 쓸 때는 어딜 보고 써야 되냐면 이제
현금흐름표 있죠. 여기에 간접법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계산할 때 이 감가상각비를 여기서 더하는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계산하거든요. 여기가 진짜 감가상각비입니다. 실제로 계산된 상각비인데 숫자가 아마 다를 거예요. 자, 보세요. 전전기에 감가상각비가 279, 726, 그 다음에 445잖아요. 그러면 약 2억 정도거든요. 2억 7천만 원. 근데 여기에서 감가상각비를 보시면 여기 감가상각비가 다르죠? 2,9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감가상각비를 요거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거죠. 왜 그러냐? 이 매출원가 안에 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매출원가에 녹여서 계산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흐름표상 감가상각비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이 좀 더 유의미한 숫자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현금흐름표. 자, 그렇게 해서 현금흐름표까지 쫙 나오고요. 영업현금흐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투자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흐름 해서 각각의 활동별로 현금흐름이 쫙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석이 나옵니다. 이 주석과 관련된 내용도 시험에 나오긴 하니까 요것도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주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사가 어떤 산업에 있냐, 어떤 영업을 하고 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 사례에서는 이 A 회사, A 주식회사는 주요 사업 내용이 일반용 도료, 그 다음에 유사제품, 페인트 사업이에요, 페인트. 그러니까 페인트에 들어가는 원료 있죠. 그 원료와 관련된 사업이니까 화학 쪽, 화학제품 쪽의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어떤 산업 내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 산업 분석과 관련된 내용, 그 산업 분석과 관련된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회사 개요 보시고 그 다음에 지분율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석 내용들이 쫙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훑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이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앞에 왔다 갔다 거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바로 여기서 풀 건데 만약에 앞에 있는 본문 내용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은 가서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 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기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지분구조가 아까 어떻게 됐었어요? 지분구조가 100% 지배구조였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회사의 개요에 자, 대표이사 있고 그 다음에 주요 주주가 있는데 홍길동 그 대표이사가 다 가지고 있죠.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 아까 1번에서 경영권 방어에 불안정적이다? 경영권 방어에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지분만 안 팔면 돼요.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경영권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정적이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설립된 지 4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회사 자산에 대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도 주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자, 보험을 가입했는지 우리가 보시면 여기에 쭉 올라가서 여기 주석 4번이 있네요. 그러면 여러 가지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동그라미 3번에 대한 내용도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경기도였어요. 여기 보시면 본사 소재지가 경기도거든요. 경기도라서 동그라미 4번 내용도 우리가 맞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적정 의견. 자, 이제 감사 보고서에서 적정 의견과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 있죠? 이거는 아까 우리가
일부의 일반 기업회계 기준 18장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적정하게 감사 의견을 적정 감사 의견을 받았다라는 게 여기에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그것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를 쫙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도 실제 시험에서 왔다 갔다 거려야 돼요. 자, 요거죠. 의견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요거는 아니고 밑에 보시면 감사 의견 여기 있네요.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중요성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적정이에요. 그래서 한정, 부적정, 의견 건지와 관련된 문구들은 여기서 추가로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감사 보고서가 나왔을 때는 의견을 물을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을 여러분들이 앞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번은 됐고, 자,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자, A가 속한 산업, 도료 산업이었죠. 화학제품 산업이었어요. 자, 그럼 화학제품은 유가랑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유가랑 연관이 많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유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원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원자재 자체가 그 석유를 가지고 원유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율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우리는 원유를 무조건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민감하고요. 환경오염 위험 당연히 있고요. 우리가 화학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전방산업이 다양하다. 페인트 만들어가지고 다양하게 뿌릴 수 있죠. 조선산업에도 뿌리고 자동차 산업에도 뿌리고 굉장히 많은 전방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험분산 효과가 존재하고요. 산업 집중도, 이거는 기업의 수를 얘기해요. 산업 집중도가 높으면 얘는 기업의 수가 작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점적 아니겠죠. 페인트 만드는 회사, 도료 산업은 굉장히 많은 기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독점적 시장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 도료 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후방 산업이 어디예요? 후방 산업에 해당하지 않은 것. 자, 그러면 도료 산업으로부터 이제 보시면 석유화학 산업, 당연히 석유화학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석유화학 산업 있고, 그 다음에 안료 및 첨가제 제조업, 정유, 정유 시설, 정유해가지고 나프타가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화학 제품들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포장 용기 제조업, 그 다음에 건설 및 조선 산업은 얘는 뭐로 보면 돼요? 얘는 전방 산업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후방 산업, 이렇게 전방 산업이 후방 산업이 아닌 거는 보통 전방 산업이니까 이 전방 산업을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및 조선 산업은 그 도료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제품을 만드는 산업이다 보니까 후방 산업에 해당하지 않고 전방 산업에 해당되겠죠. 나머지는 후방 산업일 수 있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후방 산업일 수 있다.